안녕하십니까. S&T 김지영 강사입니다. 어머님들 먼저 이 브로셔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당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첫 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제 예섬학원이랑 오르비 온라인 인강 대비하고 이제 S&T 학원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025 학년도 수능의 아웃풋을 그냥 보시면 이제 숙명여고 학생인데 이제 권지은이라는 학생이고 뭐 6평대 3에서 수능에는 1까지 갔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학생은 그냥 모든 모의고사가 9.3 때 100점이었던 학생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또 재수생 이 4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잘 옳은 것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사실상 제가 가르치는 메인 타겟 등급은 3에서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에서 3이랑 뭐 4에서 2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어떻게 막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요거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볼까요? 네. 네, 여기 레퍼런스 한 번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어머님들께 이 수능에 대한 정보를 드릴 것이니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머님도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석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그거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번호대별로 어떤 번호대는 공통이고 선택 과목인지 거기 왼쪽에 작년 수능을 먼저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이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그 등급 컷부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이번에 미적분이 84점이라고 되어 있고 확률과 통계는 92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에는 미적분 1등급 컷이 몇 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88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의 등급 컷은 9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이런 1등급 컷이 어떻습니까? 비슷하다는 걸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현역인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 역시도 이런 비슷한 등급대를 형성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니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과연 몇 문제를 틀려야 1등급이 되겠습니까? 4점짜리 기준입니다. 3개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확률과 통계는 몇 개 틀려야 되죠? 2개가량 틀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적분에서는 공통은 몇 문제 틀리면 좋을까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미적분은 몇 개 틀려야 될까요?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통 하나 미적분 2개, 공통 다 맞거나 미적분 3개 이런 라인으로 떨어져야 되고 확률과 통계는 더 처절하죠. 등급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공통 몇 개 틀려야 되는 거죠? 2개 틀려야지만 되는 이런 수능을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에 1등급의 갭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난이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확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들? 아무래도 미적분에서 이번에 의대 이슈도 있었고 이런 미적분의 고인물들에 대한 변별력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똑같은 공통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의 갭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난이도의 차이도 맞고 제가 봤을 땐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확률과 통계를 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다 풀고 공통으로 다시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미적분 친구들은 미적분 푸는 데 문제를 쫓기기 시작하죠. 네.
그 차이에서 이렇게 등급컷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쭉 판별이 되는 이런 수능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번호대가 뭐인지를 제가 한번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9번에서부터 15번까지 들어갈 때 9번에서 이렇게 별 하나씩 분포가 되다가 14번부터 별 2개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넘어갔을 때는 별 2개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가면 미적분이 이렇게 높고 확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번호는 제 입장에서는 1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렇게 난이도가 14번처럼 별 2개가 되는 이 문항에서 혹시라도 잡혀버리는 순간부터는 뒤에 선택 과목을 풀 여유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수능은 제 생각인데 얘들은 12번부터 해서 15번대에서 수능 성적이 거의 결정된다고 봅니다. 왜냐?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수능 시험은 평소에 연습하는 문제랑은 확연히 다른 난이도를 띠고 있어요. 그 난이도가 원래 난이도랑 비슷할지라도 체감 난이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번 때부터 막히면 그게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문항들이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총평을 내려놨는데요. 이제 복합적 사고, 되게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강사들이 이제 뭐 복합적인 사고를 해서 맞춰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더 키워드를 두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예요.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계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계산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기존의 사교육에서 배우는 스킬들을 배제하고 출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팩트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과연 이런 사교육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는가? 저도 뭐 역시 사교육이 있는 입장으로서 뭐 사교육을 되게 칭송하고 싶지는 않아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사교육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출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밑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사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다가갔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교육에서 배우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유연하게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 보시면 이제 수능에 출제되었던 실제 문항들을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둔 거고, 여기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를 해둔 부분들을 보시면 어쨌든 난이도랑 그 회색으로 적어놓은 걸 보시면 그 문항에 대한 이런 짤막한 요약을 적어 놓은 건데, 이런 문항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제가 기출문제의 뉘앙스를 많이 띠고 있다라고 대부분 다 적어 놨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통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많이 신선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공부법에서 어긋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것이 수능이 아니니 이제까지 출제가 됐던 거를 세련되게 바꿔서 본인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수능을 대비하는 데 이로운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페이지 그 3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 3쪽은 이제 예전에 있던 이 평가원의 경향들을 분석해 놓은 거고, 뭐 오른쪽 하단 보시면 예전 수능은 어떻게 출제됐는가 이런 것들 적어 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쪽에서는 이렇게 평가원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은 사실은 뭐 과거니까 지금 상황에선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좀 페이지 좀 더 넘어가 볼게요. 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색깔이 많이 묻어나는 페이지긴 한데요. 이제 7쪽 한번 보시면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통 4점 공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수능
이런 등급은 공통 10에서 15분대에 의해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14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정답률을 보시면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2번 호에서 잡힐 확률이 높으니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야 우리가 성공적인 수능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 보시면 괄호 1번에 역시 여기 번호를 잘 풀어야 된다라고 적어놨고, 이게 이 번호대의 문제들을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를 꼭 풀어야 된다, 이렇게 패스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확실히 돼야 되고요.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풀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14번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나올 건데 이 문제를 잡고서 들어가 버리면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여유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패스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오든 아예 패스를 하든 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매번 출제되는 것들은 이게 새로운 것인가 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적어놨죠. 올해 수능도 똑같았습니다. 올해 수능도 역시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거는 거의 한 문제급이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다 뉘앙스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항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1번 보시면 거기 아직 3점 문항을 완벽하게 풀어낼 능력이 부족하다. 네, 이런 친구들도 대다수고, 그 다음에 4점 문항들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 네, 많이 연습을 안 해보고 몇 문제만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3번이 많은데 이 지역에서 내신을 공부했다면 많은 4점들을 공부하긴 했지만서도 이거를 풀 때는 많이 복잡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3번의 포인트를 맞춰서 가르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일단 5번에서는 이제 출제되는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쫙 나열을 해놨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수학적인 거니까 어머님들께 크게 유익하진 않으실 것 같고, 자, 괄호 6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4점들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등급을 높이는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수1이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서는 어떻게 푼다, 그리고 수2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뭐 4점 문항을 본인의 능력껏 많이 풀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확실히 했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안에 확실하게 풀 거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들을 조금 더 기계화시키고 싶고, 쉽게 말하자면 김정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런 4점 공략서까지 사용해서 이 친구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보통은 겨울방학에 배웠을 때는 이게 약간은 생소할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역시 뭐 제가 4점을 공략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학생들의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5등급 친구도 있을 수 있고 4등급, 3등급, 2등급까지도 다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맞춤으로 이렇게 워크북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머님들께서 미리 알고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EBS예요. 이게 EBS가 어떻게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출제되는 이 수능에는 EBS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어렵지 않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문항들을 나열을 해놨거든요. 어머님들 거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6월 평가원의 20번 문제가 밑에 있는 수능 특강의 레벨 3 문제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네, 이게 팩트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더 쉽게 보시자면 거기 밑에 확률과 통계 보시면 좋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6월 평가원 28번 문항에 이렇게 동전이 4개가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학학학 이렇게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모양과 오른쪽 상단 보시면 수능 특강 레벨 3라고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그쪽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이게 수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양 자체가 똑같은 것들을 그림화시켜서 이렇게 넣었다? 이거는 100% 직접적인 연계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올해 수능 문제 빨간색 보시면 밑에 또 동전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동전 두 개 이렇게 분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수능에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몇 번이었냐? 이렇게 30번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이런 EBS에서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도 있으니 애초에 공부를 할 때부터 확실하게 해놔야 되고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EBS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EBS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풀라고 하지 않고 제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금 파이널까지 정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이까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겨울에는 제가 에센트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시간표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브로셔에 대한 짤막한 얘기만 하고요. 끝내도록 할게요. 이 브로셔 다시 한 번만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로셔 돌아오셔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제가 그 부분을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2025 학년도 수강생 유지 비율이 거기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소문을 들어서 오신 분이시면 아실 텐데요. 저는 이게 팩트고 작년에 예섬에서 그 정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유지 비율이 좋다는 것들을 뽐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산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저는 제 제자가 된 이상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장한 생각을 하고요. 제 제자인 이상 그 친구의 수학 책임은 다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거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이제 고3에서 끝내기 마무리 투수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관리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페이지 한 번만 넘겨볼게요. 01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이 학생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이 저를 편안하게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전시킬 동기부여가 되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 학생들의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저는 매 수업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수업 상황들을 어머님들께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고 학생들도 그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걸 다 동의를 한 채로 매 수업마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렇게 뭐 학생들을 계속 다니면서 끝까지 가르쳤던 비결은 많은 시간 투자와 그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이런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02 컨텐츠 파트를 보시면 제가 인강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뭐 모의고사가 약간 뭐 강대 모의고사 이런 거를 했었지만 올해는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커리큘럼까지 보시면 커리큘럼 제일 뒷페이지 보실 때는 1, 2월에는 이제 개념 작업을 할 거고요. 개념 플러스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상황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본인이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사실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1대1 상담을 하고 왔는데 학생 상담을 하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이제 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1대1로 학생과 상담을 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게 또 유리할 것 같고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 앞에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살짝 있어요.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카메라로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 상담 폼이 연결이 될 거예요. 예, 거기 상담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타깝게도 뒤에 강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은 없겠으나 여기로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